그래서 재택의료는 과연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이냐? 저희 학회를 출범시키고 나서 가장 처음에 했던 질문입니다. 어디까지를 재택의료라고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택의료는 옛날에 60, 70년대인가요? 옛날에 동네 의사 선생님들이 왕진 가방을 들고, 제가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지만 옛날에 듣기에 그렇게 왕진 가방에다 청진기 하나 둘러매고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왕진을 하셨던, 그거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왕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좁은 얘기죠. 그거 말고 뭐 복지부에서는 방문 의료라는 표현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방문 진료, 방문 의료 이런 것들이, 특히 방문 의료라 하면 뭐 진료라고 하면 의사에 국한되는 거라 한다면, 방문 의료는 의사 이외에 뭐 간호사라든지 재활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방문을 포함하는 개념일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정의하고 있기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재택혈액투석 연구회가 가장 넘기 힘든 배리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에서 혈액투석을 할 때 내가 왕진을 가서 이 사람을 뭘 해줄 때 이거는 과연 불법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 외에서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응급의료인 경우에, 두 번째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서 진료하는 경우, 왕진을 의미하는 거죠. 2017년도에 아마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재택의료의 스펙트럼을 다 넣겠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복지부에서 이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5가지 경우를 확대를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셨고요. 2019년 4월 달에 방문 의료에 대한 계획을 일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급성기 수술 후에 퇴원하시는 분 집에서 온두 케어 하는 거 가능할 것 같다. 만성 중증 질환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악성 종양, 캔서 환자, 심장 질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퇴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만성 관리에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환자 중에 하나인 복막투석 환자들, 폴리카테타를 가지고 퇴원하시는 분들, 정신질환, 그다음에 만성 노인질환에서 요양병원 퇴원하신 후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호스피스 케어입니다. 임종기.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재택의료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임종일 거다. 호스피스 치료가 재택의료의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현재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하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입니다. 2018년 11월 달에 의협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재택의료 중에서 왕진은 그냥 한 번 가가지고 요청에 따라서 그냥 한 번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거를 왕진이라고 계획을 했고요. 방문 진료라는 거는 의사가 이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짠 다음에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방문 진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왕진은 이 환자 보러 한 3번 갔어요. 이건 왕진입니다. 이 환자를 내가 규칙적으로 계속 방문을 해서 이 환자는 이렇게 플래닝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당뇨 조절을 인슐린으로 하다가 먹는 약으로 바꾸고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방문 진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문 진료를 하려면 일본처럼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필요할 거다. 결국은 돈 문제에 귀결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저희랑 마찬가지였어요. 48년도에 의료법은 우리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만 왕진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재택 의료 환자들을 스펙트럼을 늘리는 과정에서 88년, 90년도에 2번 정도 스펙트럼을 넓혔고요. 92년도에 결과적으로는 의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원 진료소, 노인 보건시설, 또 주택까지를 넣어서 의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의 재택의료가 꼽히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재택의료의 정의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제3의 의료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시키는 환자들을 재택의료의 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병원에 올 수 없는데 환자가 동의를 하고 의사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정기적으로 의료를 제공을 하면 이걸 재택의료라고 정의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저희가 만약에 재택의료를 정의를 한다면 누구한테, 누가 어디로 갈 거냐, 이 3가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케어를 제공했을 때에 리임버스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나를 어떻게 보상받을 거냐, 그러면 이거를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거냐, 일본의 개호보험처럼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제공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실비보험 커버리지를 포함한 비급여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선생님이 가가지고 이 환자는 보니까 보톡스를 원해서 나는 보톡스를 놔주고 왔다, 이런 비급여까지 우리가 포함할 것이냐 에 대한 모든 스펙트럼을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들한테 나갈 거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단순히 나 병원 가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선생님 와주세요, 그 의학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료진이 판단해서 의료적 기준이 명확한 상태에서 방문하는 것은 급여를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형외과 피부과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보톡스 맞을래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 부담률을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를 스펙트럼에 넣을 것이냐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택의료의 공급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 제공할 거냐, 뭐 의원이 할 거냐, 병원이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의사협회에서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사협회는 대부분이 저 같은 개원이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급이 중심이 된 그런 모델을 제안을 했죠. 지금처럼 환자가 자택으로 돌아가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 제가 요양병원에 동그라미 친 건 이따 뒤에 알게 되실 겁니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병원은 백업을 담당하되 중소병원만 넣는 걸로 하자. 3차 기관은 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재택유행 지원 진료소의 모델은 지금 현재 저 정도입니다. 24시간 연락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24시간 환자한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연 평균 몇 건, 월 평균 몇 건 이상이 퀄리파잉이 된 센터에 리임버스먼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 환자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백업을 할 거냐, 이런 백업 병원에 대한 기준도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1차 의료기관이 공급자의 메인이라면 응급 환자의 백업은 이런 2차 병원급의 후방 지원 병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1차 의료기관과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백업센터로 지정을 해야 할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재택의료를 하려면 지금 현재 뭐가 제일 문제일까? 환자가 왜 집에서 케어받기가 어려울까요? 입원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든 의료기관이 입원에 대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입원을 하게 되면 주거도 해결되고요, 숙식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죠.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재원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국비를 갖다 쓸 거냐, 지방비를 갖다 쓸 거냐, 그다음에 보험으로 간다면 건강보험이 커버할 거냐, 일본의 개호보험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커버할 거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지격이 갔을 때에 각자의 수가를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한국형 재택의료는 일본과는 달라야 한다. 거기에 제일 핵심은 결국은 디지털 헬스 케어일 것이다. 환자가 집에서 셀프 모니터링을 해서 의료진과 활발하게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한국형 재택 모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체계의 문제, 그 다음에 노인들 이거 무상으로 의료 제공하는 문제, 결국은 도덕적 해이를 낳아서 결국은 재정 부담이 커질 거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부담시키고 어디까지 커버해 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얼마 전에 나온 의협에서 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 방문 진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 방문 진료할 때 동반 인력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8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혼자 못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환자에 따라서 개별화된 수가 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